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굴곡 있는 인생을 살다 이제야 조금 안정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사연 채널을 시청하고 있는데 문득 제 이야기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몹시 엄하신 분이셨어요. 보통 외동딸이라고 하면 오냐오냐 예쁨 받고 자랐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저희 집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뭐든 스스로 해내기를 바라셨어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도록 배우며 자랐죠. 어리광 같은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작은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할아버지를 도와 페인트 가게에서 일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께서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셨죠.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화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천상 장사꾼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더 빠르시려나요? 시작은 동네의 작은 페인트 가게였지만 아버지께서는 점점 거래를 넓혀가셨고 규모가 굉장히 커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을 주름잡는 큰 가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가게를 더 발전시켜 결국 페인트 회사를 차리셨어요. 회사는 점점 덩치가 커져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기업이 되었고 그에 따라 저희 집안도 자연스레 형편이 넉넉해졌습니다. 젊은 시절 내내 발로 뛰어다니시며 사업을 일구신 아버지께서는 사장님이 되신 후에도 여전히 솔선수범하신 분이셨죠. 작은 일 하나도 남한테 맡기는 법 없이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저도 당연히 아버지를 닮아 자립심이 강하게 컸어요. 어렸을 적에는 엄한 아버지가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뭐든 혼자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신 탓에 성인이 된 후로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잘 헤쳐나갈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어리광을 받아주시지는 않았지만 결코 저를 부족하게 키우진 않았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셨고, 필요한 물건에 정당한 이유를 댈 수 있으면 값이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망설임 없이 사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게 공부를 하라고 억지로 등을 떠밀지도 않으셨어요. 세상에는 공부 말고도 많은 길이 있다며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 일찍부터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제게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난 너한테 무조건 회사 이어받으라고 할 생각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네가 잘 할 수 있는 좋아하는 걸로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고 한들 내가 보기에 네 능력이 부족하면 물려줄 생각 없다. 네 사위를 데려와도 마찬가지야. 내 눈에 네 사위가 쓸만해야 물려줄 수 있으니 괜찮은 놈으로 골라서 데려와. 화통하신 아버지와 달리 저는 어머니를 닮아 내향적인 성격이었어요. 사업처럼 사람을 상대하는 일보다는 혼자 책상에 앉아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이 적성에 맞았죠. 이러한 성향 덕에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었고, 고등학교 내내 전교권의 성적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기에 대학은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과로 진학을 했고,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 혹시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입인데 실수하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요. 실수투성이의 신입사원이었던 제게 같은 부서의 대리였던 남편은 언제나 친절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활발한 성격에 부서 내의 다른 사람들과도 모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마당발이었고, 화통한 면모가 꼭 저희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어요. 내향적인 성격의 낯선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기 어려웠던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남편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제게 관심이 있는 눈치였고,
서로 호감을 키워나가다가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남편은 서로 확신이 있다면 결혼을 미룰 필요가 없다며 서둘러 식을 올리기를 바랬고, 저 또한 남편에게 푹 빠져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보면 볼수록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욕심도 많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편이라 어딜 가든 목소리를 크게 내고는 했죠. 언뜻 봐서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리 실속 없는 사람이었어요. 전형적인 아첨꾼이었달까요? 상사와 주변 동료들에게 싹싹하게 구는 것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 결혼했던 당시에는 주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며 상사 비위를 맞추며 제 실속만 쏙쏙 챙기는 모습이 나름대로 남편의 능력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남편의 일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점검해 주기도 했죠. 남편은 그런 저의 도움을 고마워하기는 했지만 동료들 앞에서는 마치 하나부터 열까지 본인이 한 일인 양 자랑을 떠벌리고는 했습니다. 속사정을 알 리 없는 회사 사람들은 점점 남편을 능력 있고 사회성 좋은 인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뻔뻔하게 본인 자랑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잘 되면 나한테도 좋은 거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여보, 이 장인어른께서는 따로 후계로 생각해 놓은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한테 회사 얘기를 전혀 안 꺼내시네. 아니, 아직 정해놓은 사람은 없을 거야.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한테 물려주실 작정도 아닐걸? 우리 아버지 성격 알잖아. 본인이 보시기에 성이 안 차는 사람이면 절대 회사 맡길 생각 없다고 하셨어. 하나 있는 외동딸한테 안 물려주면 누구한테 물려주시려고. 참, 장인어른도 특이하시네. 본인 성에 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글쎄, 아버지가 보시기에 믿을 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닐까? 결혼하고도 한 번도 당신한테 회사 얘기 안 꺼내시는 걸 보면 이미 예선에서 탈락했는지도 모르지. 제 장난스러운 말에 남편은 진심으로 짜증이 난 얼굴이었어요. 본인이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며, 이 정도면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믿음직스럽지 않냐며, 당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잘난 분이시길래 사람을 그렇게 막 판단하냐 성을 냈죠. 그 이후로도 남편은 부쩍 제게 아버지의 회사 얘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회사 운영하기 힘드시단 소리 안 하시냐, 슬슬 우리가 회사 이어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셔야 되는 꼴이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알아서 먼저 말씀해 주실 거다, 설레발 치지 마라 답했지만 남편은 너무나 애 같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버지의 생신 축하 자리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이, 다름이 아니고, 슬슬 건강에 무리가 있으실 나이도 됐고, 후계를 생각하실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너무나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남편의 말에 아버지께서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후계? 난 아직 자네한테 우리 회사 물려줄 생각 없네. 딸애한테 못 들었나? 내 눈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절대 회사 맡길 생각 없다고. 아니, 제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십니까? 저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회사 맡겨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또 입만 살아서. 자네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는가? 본인 능력으로 부장 직급이라도 달고 와서 말하게. 그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줄 테니. 부장이 되면 후계 자리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그 뒤로 승진의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변했어요. 저렇게까지 회사가 물려받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상사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참석해 아부를 떨고, 부하 직원들의 공을 가로채 본인이 한 일이냐 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매일같이 그 꼴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집안일은 완전히 나 몰라라였습니다. 상사며 거래처 접대, 회식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 일이 태반이었죠. 결국 참다 못하고 저는 벼르고 벼르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소홀해도 너무 소홀하잖아. 이게 부부야? 우리 결혼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어. 근데 당신 이번 주말에도 벌써 세 번째 술자리야. 아무리 회사 일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좀 심하잖아. 나랑 결혼한 게 전부 우리 아버지 회사 때문이었어? 아, 이게 다 당신 아버지 때문이잖아. 아, 어차피 물려받을 사람도 없는 회사. 아, 그냥 서로 좋게 좋게 나한테 물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야? 부장 달고 오라고 사람 개무시하니까 아, 나도 어떻게든 승진하려고 이러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언제 또 무시를 했다 그래? 꼭 부장 직급 달아야만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말만 하지 말고 뭐든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래서 그러신 거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슬슬 아이 생각도 해야 되는데. 결국 저는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고, 처음 보는 제 눈물에 당황한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오며 상황이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틀어져 가던 저와 남편의 사이는 조금이나마 다시 가까워졌고, 그즈음 저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남편은 몹시 기뻐하긴 했지만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남편은 임신한 저를 내버려 두고 또다시 회식이며 접대며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하면 새벽에도 자다가 일어나 먹을 것을 사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며 공주 취급을 해준다는데, 제 남편은 공주 취급은 고사하고 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입덧이 심해 하루 종일 헛구역질을 할 때도, 컨디션 난조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때도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주말이면 상사들과 골프며 등산, 낚시를 하러 간다고 바쁘고, 평일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니까요. 애 아빠가 된다는 자각은 있는 거냐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을 해도 남편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상사들과 주말에 1박 2일 등산 여행을 떠났었죠. 새벽에 갑작스레 아랫배에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예정일이 가까워 오던 상황이라 가진통이라고 생각했고 곧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하고 버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이 잦아들기는커녕 배가 더욱더 아파졌어요. 이건 예산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간신히 혼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의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검사를 하고 빨리 보호자를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 즈음에는 극심한 고통에 거의 정신줄을 놓을 지경이라 간호사분께서 저 대신 남편에게 전화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남편은 전화가 5통이 넘어가도록 감감무소식이었고, 결국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해달라는 말만 남기고 까무룩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다행히도 아버지께서는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벼락같이 병원으로 달려오셨다고 했어요. 부모님께서 늦지 않게 도착해 주신 탓에 긴급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 천만다행으로 저희 딸은 무사히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등산 후 상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골아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뒤늦게 병원에 찾아온 남편에게 아버지께서는 호통을 치셨습니다. 만삭인 아내를 집에 혼자 두고 도대체 뭐가 그리 중요한 일이 있다고 연락을 안 받아? 만약 내가 병원에 조금이라도 늦게 왔으면 내 딸이랑 손주 둘 다 잘못될 수도 있었네. 자네같이 가족 하나 제대로 못 돌보는 인간한테 절대 회사 못 물려주네. 남편에게는 아버지의 말씀이 청천벽력이 따로 없었겠죠. 임신한 저를 두고 집 밖으로 나돌던 이유가 다름 아닌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남편은 그 뒤로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사랑꾼이 따로 없었죠. 회식과 야근, 접대를 모두 끊고 퇴근하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딸에게도 몹시 충실한 아빠였고, 남편과 결혼한 뒤 처음으로 이제야 제대로 된 가정을 이뤘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180도 변한 남편의 모습에 조금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전부 연기겠지. 나한테 점수를 따려고 보여주는 거짓된 모습이겠지 하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꾸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회사 후계자 자리에 미쳐서 당신한테 못할 짓을 했다며 이제 욕심은 내려놓고 당신과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면서요. 결국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됐고 저희는 꽤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딸도 아픈 곳이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랐고요. 모든 게 잘 풀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직도 나 안 좋게 보시지? 이제 후계자 욕심도 버렸는데 나 반성도 많이 했고 앞으로 당신 가족들하고도 더 잘 지내고 싶어.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남편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 말대로 후계자 욕심도 버린 마당에 저희 부모님과 서먹하게 지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물론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가정에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이를 낳은 뒤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남편을 영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뒤로 저와 남편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끔 식사도 하고 안부 전화도 드리면서 나름대로 사이좋은 가족이 됐죠. 여보, 회사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 프로젝트 주제가 당신이 대학 때 전공했던 것과 같아서 관련된 활동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며 제게 자문을 구해왔어요. 저는 딸을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냈던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죠. 마침 그 프로젝트가 제가 대학 때 공부했던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더라고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었다면 제 이름으로 아이디어를 냈겠지만 어차피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 저 대신 남편이라도 기회를 얻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밤새워서 고민한 프로젝트 기획안은 남편의 이름으로 발표됐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 사례 속에 채택되어 남편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저 그 소식이 기뻤고 남편을 진심으로 축하해 줬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기획한 기획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이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남편은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된 뒤로 점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탓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야근과 회식을 늘려갔고 주말에도 잔업을 해야 한다며 회사에 나가고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프로젝트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뻔뻔하게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청해왔죠. 독박 육아에 지쳐 있던 저는 그럴 때마다 그렇게 회사 일에 매달리면서 그런 일 하나 스스로 해결을 못하냐며 화를 내긴 했지만 결국 매번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일이었죠. 오늘도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갈 것 같아. 프로젝트 팀이랑 다 같이 한잔 하기로 했거든. 그날은 결혼하고 세 번째로 맞는 제 생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난 두 번의 생일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분명 이번에는 제 생일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게 분명했죠. 애초에 기대한 적도 없었지만 생일날까지 회식이라니 따지고 들 마음도 들지 않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초췌한 상태로 하루 종일 집에서 혼자 애를 보는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아이가 우는데 저도 눈물이 터져나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새벽까지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술에 진탕 취한 채 한 손에 꽃다발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 얘기를 꺼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었는데 꽃다발이 뭐라고 그걸 보자마자 마음이 또 사르르 풀리더라고요. 그래도 내 생일은 기억하고 있었구나. 최소한의 미안함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웬 꽃다발이야? 이 늦은 시간에? 파는 곳도 없었을 텐데? 아, 그, 당신 거 아니야? 후배가 줬어. 이번 프로젝트 잘 끝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라면서 미리 축하해주는 거래. 승진꽃이지, 승진꽃.
잘 보이는데 꽂아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대로 그 꽃다발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난데없이 얼굴에 꽃다발을 맞은 남편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더니 이내 인상을 험악하게 구기며 뭐 하는 짓이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왜 성질이야? 부정타게. 승진꽃을 왜 던지고? 아니 무슨 기분 나쁜 일 있었어? 당신 오늘, 아니,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 줄 알아? 어제? 아,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데? 내 생일. 당신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내 생일 챙겨준 적이 있었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잠시라도 당신 변했다고 생각한 내가 바보였지. 뭐? 이제 욕심 버리고 나랑 행복하게 사는데 집중하겠다고? 나한테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도 다 연기였지?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되면 승진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은근슬쩍 다시 회사 얘기 꺼내려고 그랬던 거잖아.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같이 능력 없는 인간한테 회사 물려주실 것 같아? 당신 그 승진도 내가 다 만들어준 거잖아. 나 없으면 프로젝트 제대로 굴리지도 못하는 주제. 승진이 가당키나 해?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고개가 꺾였습니다. 잠시 뒤에 볼이 얼얼해졌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 뺨을 내리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뚫린 입이라고 어디 너 같은 거 없어도 나 혼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었어. 뭐? 능력이 없어? 야, 다시 짓거려봐. 그렇게 무서운 남편의 얼굴은 처음이었어요. 금방이라도 한 대 더 내리칠 것 같이 손을 올리는 모습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챙기다 만 짐가방을 그대로 들고 나와 품에 아이를 안고 급하게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남편을 뒤로하고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타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친정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저한테 말없이 여행이라도 가셨나 싶었지만 그날은 시간이 늦어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초췌한 얼굴의 어머니께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연락도 없이 찾아온 저를 조금 당황하신 얼굴이었지만 이내 할 말이 있으시다며 자리에 앉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회사가 많이 어려웠다. 공장에 큰 불이 났는데 화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구나. 직원들이 몇 명이 크게 다치기도 했고 네 아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해결해 보려고 용을 썼는데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 결국 얼마 전에는 너무 무리를 했는지 쓰러지는 바람에 어제도 병원에서 새벽 내내 간병하고 오는 길이다. 의사 말로는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데 언제 눈을 뜨실지 모르겠다. 회사는 문 닫기 직전이고.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에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기 싫어 남편과의 불화를 얘기하지 않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도 제가 걱정할까봐 이런 일들을 숨겨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사는 게 바빴다지만 부모님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한동안은 친정에서 머물겠다고 말씀드리자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너도 고생이 많았겠구나 하시며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요. 남편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술이 깨서 친정을 찾았습니다. 본인이 취해서 정신이 나갔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다시는 손찌검하지 않겠다. 사정사정을 하는 남편에게 아버지께서 병원에 누워 계신다.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전하자 순식간에 태도가 싹 변하더군요. 아, 그래.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지? 알겠어. 뭐, 아무튼, 미안하게 됐고, 솔직히 당신이 말을 좀 이상하게 한 건 사실이잖아?
나 먼저 가볼게. 용서해 줄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떼지 않겠다던 남편은 그대로 등을 돌려 집을 나가버렸고, 어머니께서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기가 차는지 헛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친정에 머무르며 어머니와 교대로 아이를 돌보고 아버지를 간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나 저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가 무색하게 아버지의 상태는 나날이 나빠져만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도 점점 기울어져만 갔고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 아버지를 보며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어요. 이대로 아버지께서 눈을 뜨시지 못하면 부모님께 신경을 쓰지 못했던 지난날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언제든 제게 든든한 기둥 같았던 아버지를 잃는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했고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저를 기다려 주실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는 결국 다시 눈을 뜨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총책임자가 없는 회사는 완전히 폐업을 했고, 수중에 남아있던 돈도 화재 피해자들 보상이며 수습이며 이곳저곳에 사용하느라 어머니와 저는 순식간에 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건강하실 때는 항상 아버지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며 알랑방귀를 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나몰라라였고, 소식을 듣게 된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이혼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아이까지 낳고 함께 살던 사이였는데 어쩜 그렇게 본인 실속만 생각할 수 있는지. 이미 있는 정 없는 정이 모두 다 떨어진 상태였지만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엮이고 싶지 않아 저와 남편은 깨끗하게 합의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은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이 전혀 없다며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대신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일체 받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완벽하게 남남이 됐어요.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니 저는 바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제가 속한 부서에 남편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을 매일같이 회사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요. 게다가 저와 남편이 이혼한 사이라는 것을 모든 회사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 그것 또한 곤욕이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한 사이에 남편은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 있었고, 회사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남편의 뒤에서 제가 만들어준 것들이었지만요. 마당발이었던 남편은 회사 사람들에게 저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계속해서 퍼뜨리고 다녔고, 그에 비해 내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던 저는 속 사정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그렇게 사내 정치질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능력도 없으면서 매일 회사 욕만 하고 남편에게 기생하려다가 실패한 여자가 되어 있었죠. 너무나 억울했지만 제가 해명하고 다닌다 한들 누가 그 사실을 믿어주겠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한 것이 없이 육아휴직을 했다가 이제 막 복직한 사원이었으니까요. 당장이라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노쇠하신 어머니와 어린 딸을 먹여 살리는 상황이었기에 꾹 참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게 갑작스레 다른 부서로의 이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해왔던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환경이 열악한 부서였죠. 해당 부서에 인원 보충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제가 차출된 것이었지만 남편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말이 좋아 이동이지 사실상 좌천이나 다름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비록 환경은 조금 열악할지 몰라도 더 이상 남편 그리고 선입견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부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요. 옮겨간 부서는 제 생각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새로운 일에 적응했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매일같이 밤을 새서 일하며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부서에서 좌천되어 온 사람이라며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점점 저를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대리로 승진을 하게 됐고
부장님의 신임을 받게 됐습니다. 소식이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어쩌다 회사 복도에 마주친 남편은 니까짓게 대리를 달았냐며 부장을 구워 삼기라도 했냐고 대놓고 저를 비웃더라고요. 질 낮은 인간과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지나쳤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입사 동기가 제게 다가와 커피 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대리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솔직히 다들 말은 안 하지만 대리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래도 한때 결혼했던 사이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나 몰라요? 대리님이 처음에 언니한테 접근했던 것도 일부러였던 거 알아요? 언니네 집안이 사업한다는 얘기 듣고 눈에 띄게 친절하게 굴더라고요. 저한테는 얼마나 칼 같았는데요. 진짜 속보인다 생각했죠. 능력 있는 사람인 척 맨날 허세 떨지만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도 지지부진이에요. 덕분에 아랫사람들만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런 인간이랑은 이혼하는 게 100배 나아요. 언니 얼마 전에 승진하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그동안은 대리님 눈치 보느라 말도 제대로 못 걸었는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인사드릴게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화도 안 나더라고요. 이미 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조금 허탈하기는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거였어요. 제가 아니라 아버지 회사와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 싶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와서는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동기 말대로라면 입만 살아있는 남편의 미천도 슬슬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았고 그런 인간은 언젠가 꼭 벌을 받게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밤까지 혼자 남아 야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업무상 연락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남성은 본인이 저의 큰아버지라고 말했어요. 동생 소식 들었다.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구나. 이제 알게 되어서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일 시간 괜찮니? 사실 전 제게 큰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생전 아버지께서는 본인 가족들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페인트 가게를 물려받았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제가 태어날 즈음에는 조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셨었고 아버지께 형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약속을 잡고 큰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약속 장소에 나타나신 큰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소식이며 회사 소식이며 얼마 전에 알게 됐다고 늦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아버지께 형제가 있는 줄도 몰랐다 답했죠. 사실 나랑 네 아빠는 이복 형제다. 아버지께서 우리 어머니와 이혼하신 뒤에 네 할머니랑 재혼하셨던 거거든. 피가 반만 섞인 셈이지. 할아버지의 페인트 가게를 물려받아 사업으로 승승장구하셨던 아버지와 달리 큰아버지께서는 어려운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어요. 큰아버지의 어머니께서는 할아버지와 이혼하신 뒤 혼자서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며 큰아버지를 키우셨습니다. 노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고 큰아버지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언제나 가난하에 시달렸다고 해요. 지독한 가난에 떠난 할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고 기차를 타고 할아버지의 페인트 가게를 몰래 찾아가기도 했지만 행복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다가 발걸음을 돌리셨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큰아버지께서는 성인이 되셨고 노쇠하신 어머니를 대신해 농사짓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해 농사가 완전히 흉년이 들면서 큰아버지께서는 당장 먹고 살 앞날이 캄캄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할아버지를 찾아뵈러 페인트 가게에 갔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께서 페인트 가게를 물려받아 회사를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본인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복 동생에게 도움을 청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큰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아버지의 회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어린 시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큰아버지의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였고 당장에 나가서 돈을 구해올 곳이 없었대요. 겨울이 코앞이었는데 이러다가는 얼어 죽게 생겼다는 생각에 큰아버지는 자존심이고 뭐고 전부 버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아버지는 아버지와 처음으로 만나게 됐고 그간의 사연을 들으신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시며 잘 찾아왔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 심심한 위로를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께 그해 겨울을 날 수 있는 약간의 돈과 땅을 선물해 주셨다고 해요. 큰아버지의 논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땅을 전부 구매해 큰아버지께 드린 겁니다. 정말 저희 아버지다운 행동이셨죠. 그냥 돈으로만 큰아버지를 도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땅을 사서 큰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은 한 번의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께서 계속해서 더 나은 삶을 일궈나가기를 바라셨다는 뜻이니까요. 그렇게 아버지께 은혜를 입으신 큰아버지께서는 농사 규모를 늘려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지주가 되셨습니다. 그 뒤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농사를 짓던 곳 근처에 공단이 들어선 거야. 당연히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난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 그 뒤로는 농사를 그만두고 건물 몇 개를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편히 살고 있었다. 전부 네 아버지 덕이야. 그러면서 큰아버지께서는 제게 서류 봉투를 내미셨습니다. 이게 뭐냐 여쭤보니 큰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던 건물의 명의 이전 서류라 하시더군요. 본인 앞으로는 건물 하나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제게 돌려주시겠다며 원래 저희 아버지 것이니 받아가는 게 마땅하다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남은 인생 먹고 살긴 해야 하니 하나는 남겨놨다며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 드린 선물이잖아요. 물론 원래는 저희 아버지 것이긴 했지만 이미 큰아버지 소유가 됐는걸요. 아버지께서도 한번 베푸신 걸 다시 돌려받길 원하시진 않을 거예요. 아니다. 네 아빠는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상하고 나한테 땅을 선물했던 거야. 돌려받는 게 싫다면 나도 선물로 하마. 하나뿐인 조카인데 이 정도 선물쯤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그런다. 한사코 거절하는 제게 큰아버지께서는 억지로 서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건물주가 됐어요. 큰아버지께는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사실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으니 큰아버지만의 비밀로 간직할 수도 있는 일이었을 텐데 굳이 저를 찾아와 본인 수중에 있는 것들을 돌려주시다니요. 큰아버지의 말씀처럼 왠지 모르게 아버지께서는 이런 일을 다 예상하시고 큰아버지를 도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미리 내다보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의 건물은 세를 내주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로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던 저와 어머니는 건물 중 하나로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것저것 알아볼 겸 부동산을 찾았죠. 건물 명의 이전과 관련해 자주 문의를 드렸던 탓에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우리 큰손 오셨냐며 웃는 낯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귀한 발걸음을 다 해주셨네. 그래, 그 젊은 나이에 건물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너무 좋겠어. 그래서 이사 날짜는 언제로 생각하신다고? 그때였습니다. 부동산 문이 열리고 그 너머로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정을 알 리 없는 부동산 아주머니께서는 오랜만이라며 남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저와 부동산 아주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던 남편은 픽 코웃음을 쳤어요. 이사 가나 봐, 어? 아, 이 동네 좀 비쌀 텐데
반지하 월세방이라도 구하려고 왔어? 애랑 노인네 데리고 사려니까 고생이겠네. 뭐 내가 위자료라도 좀 챙겨줬어야 했나?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여자분이 그쪽 살고 계시는 건물 주인이에요. 우리 부동산 제일 큰 송 건물주신데 이 일대에 건물 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분이에요. 에? 건물주 제가요? 아니 사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쥐뿔도 없는 앤데. 알고 보니 저희 큰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건물에 남편이 새들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던 소식에 부동산을 찾은 남편과 제가 딱 마주쳤던 거였죠. 세상에 어쩜 이런 지독한 인연이 다 있었을까요? 인연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죠. 남편은 아버지 회사가 다시 잘 되기라도 한 거냐며 어디서 돈이 났냐, 나한테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던 거냐, 눈에 불을 켜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대해주고 싶지도 않은 모습에 아주머니께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씀드리고는 남편을 확 밀쳐내고 부동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 너 정말 건물주 맞더라? 어떻게 된 일이야? 다음날 회사에서 마주친 남편은 저를 질질 끌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날은 남편이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관해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는지 몹시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밤새 이런저런 생각에 잠에 들지 못했던 거겠죠. 저는 당신하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며 내가 건물주든 아니든 당신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말을 딱 잘라 끊었어요. 때맞춰 사람들이 우르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고 결국 남편은 찝찝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날이 갈수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던 상황이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날 남편은 밤새 잠을 설친 탓인지 최악의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냉정했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남편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남편은 프로젝트의 책임자임에도 그 어떤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장님께서 호통을 치시며 회의가 마무리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프로젝트의 책임자 자리를 뺏기게 됐습니다. 누가 그 프로젝트를 이어서 진행하게 됐는지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프로젝트는 제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프로젝트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었다는 소식에 남편은 한 걸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분에 가득 찬 남편의 표정을 보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야, 부장을 어떻게 구슬렸길래 프로젝트까지 뺏어가? 능력도 없는 게 돈이라도 가져다 바쳤냐? 솔직하게 말해.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지? 너네 아버지 회사 망했다는 것도 돌아가셨다는 말도 거짓말 아니야? 야, 나랑 이혼하려고 수쓴 거지? 입 조심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어디까지 최악이 되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 회사 망한 거 맞고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야. 프로젝트 뺏긴 건 당신 능력 부족 탓이잖아. 프로젝트 시작한 지가 언젠데 제대로 진행도 못 시키고 지지부진하던 건 당신 아니야? 능력 없는 상사 밑에서 아랫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애초에 이 프로젝트 맡게 된 것도 다 내 덕분이었잖아. 내가 만들어준 계획안 없이는 당신 아무것도 못했을걸? 왜? 또 때리시게? 어디 한번 때려봐. 회사 잘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뭐? 뭐? 이게 어디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야, 이제 와서 프로젝트 네가 맡는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그래, 너 말 한번 잘했다. 애초에 네가 만든 그 계획안이 엉망이니까 내가 프로젝트를 제대로 못 끌어간 거 아니야, 어? 이제 하다 계획안 탓을 하네. 그렇게 남까지 탓하고 싶어? 회사에 소문 다 났어. 당신 능력 없는 거 제대로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아첨 떠는 것뿐이잖아. 여태까지 그 잘난 새치어로 어떻게든 버텨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짓도 다 끝났다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법이야. 당신같이 능력 없는 인간이 욕심만 많으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씩씩거리는 남편을 두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 남편도 차마 손을 올리지는 못하더라고요.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자가 된 후로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프로젝트를 뺏겨놓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제 탓을 하는 남편의 콧대를 납작하게 눌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런 저의 노력을 하늘도 알아주었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저는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유례 없는 초고속 승진이었죠. 제가 속해 있던 부서의 부장이 됐거든요. 저도 조금은 얼떨떨한 승진이었지만 그만큼 회사에서 제 능력을 높게 사주었다는 뜻이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부서의 부장님께서 승진하시며 본인의 후임으로 꼭 저를 앉히고 싶다고 회사 측에 강하게 주장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나쁘끄럽지만 프로젝트 외에도 속해 있던 부서에서 진행하던 거의 모든 일들을 제가 주도하고 있었거든요.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죠. 부장님께서는 저 덕분에 실적도 많이 오르고 부서에 활기가 돌게 되었다며 앞으로 부서를 잘 이끌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부장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토록 승진의 목을 매던 남편은 여전히 대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말이죠. 남편이 책임자 자리에 앉아있던 동안에는 몹시 지지부진하던 프로젝트가 책임자가 바뀌자마자 일사천리로 진행된 데다가 결과까지 훌륭하게 마무리됐으니 당연히 남편은 윗사람들의 눈밖에 나서게 됐습니다. 더 이상 아첨이나 번지르르한 말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남편의 유일한 장점이었던 근거 없는 자신감도 냉랭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점점 기가 죽는 모습이 제 눈에도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저기, 잠깐 시간 좀 내줘. 할 얘기가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상당히 오랜만에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왔던 당당한 태도와는 영 다른 모습이었죠. 사실 저는 남편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이유를 대충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날 남편이 지방에 좌천 발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말이 좋아 지방 발령이지 사실상 권고사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처럼 눈치 빠른 사람이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죠. 내가 그동안 당신을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능력이 좋은 사람인데 당신 말대로 나 능력 없는 건 맞아.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집에서 당신 뒷바라지 할게. 나 정말 잘할 자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당신 딸 아빠인데 이렇게 한심하게 사는 꼴 보여주기는 좀 그렇잖아. 장모님께서도 나이가 있으신데 아이 돌보기 힘드실 거고. 됐어. 당신 같은 아빠는 없는 게 100배, 1000배 나. 아버지 회사 망하자마자 이혼 서류 내밀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돈 좀 있어 보이니까 바로 빌빌 기는 거야? 아, 당신 할 줄 아는 유일한 게 그런 거긴 하지. 지방으로 발령받았다며? 거기 가서도 그렇게 싹싹 빌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되겠네. 귀찮게 굴지 말고 내려가서 살 집이나 빨리 구해보는 건 어때?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사하려니까 고생이겠네. 내가 이사비라도 좀 지원해 줄 걸 그랬나?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존심이 몹시 상하긴 했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거겠죠. 남편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이 제 명의의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급하게 이사를 나갔어요. 부동산 아주머니께 들은 바로는 급하게 이사를 가느라 제대로 된 집을 구하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던 남편은 애꿎은 책상만 쾅 내리치고는 그대로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남편은 그 뒤로 몇 번이나 뻔뻔한 낯으로 제게 찾아와 애원을 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느껴지던지요. 한참을 제게 매달리던 남편은 결국 포기를 했는지 날짜에 맞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이 회사에서 나가면 본인을 받아줄 회사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
구질구질하게 회사에 붙어 있는 거겠죠. 말이 좋아 발령이지 사실상 좌천이나 마찬가지니 가서 어떤 취급을 받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그 꼴을 제 눈으로 못 본다는 사실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눈엣 가시였던 존재가 사라지는 속이 뻥 뚫리더군요. 꼴 보기 싫었던 인간도 사라지고 부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회사 일도 모두 잘 풀리고 있고 저희 딸과 어머니도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큰아버지와 이따금 만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건물 월세로 나오는 돈은 대부분 저축하거나 기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축하는 것도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언젠가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해요. 저희 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요. 대가를 바라고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부들과 베품이 언제 저에게 또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쭉 기부를 하며 살 예정입니다. 요즘 들어 아버지 생각이 참 자주 들어요. 아버지께서 어렸을 적부터 뭐든지 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 딸이 뭐든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엄하신 아버지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가르침 덕에 제 이런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은 인생도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부끄럽지 않게 잘 살다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천국에서 저 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딸을 둔 아빠입니다. 딸아이를 시집 보내면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사람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부는 부부 교사예요. 35년을 교사로 교직 생활을 했고 그런 저희를 보고 자라서인지 딸 둘도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딸들의 직업이 교사라서 그런지 선짜리라 참 많이 들어왔어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유미야, 고모 일하는 곳에 정말 괜찮은 약사 선생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 와이프도 어디에 자리에 나가면 우리 아들이랑 자기 딸이랑 만남 한번 주선해보자 할 정도로 저희 딸아이는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아서 정말 많은 선자리를 주선해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취미가 등산, 배낭여행인 아이라 평생 결혼은 안 하고 싶다고 혼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늘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귀엽고 좋지만 방학이라는 기간 동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교사가 되었는데 한국의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희 딸아이에게는 맞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했어요. 아빠, 엄마, 제가 결혼이라는 걸 해볼까 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인데 여행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인데요. 진지하게 만나보자 하는데 저희 나이가 32살이니까 고민이 되네. 어머, 여보, 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엄만 찬성이지. 결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 나랑 사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알지? 엄마는 아빠랑 결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너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니 엄마 너무 기대된다. 저랑 아내도 사실 대학 다닐 때 산악 동아리에서 만나서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해서 지금도 주말마다 둘이서 등산을 다니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맞는 게 얼마나 부부의 끈을 단단히 하는지 아는 저희라 딸아이의 여행 사랑을 이해하고 같이 다닐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 은근 딸아이가 혼자서 여행 다니는 걸 늘 걱정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해서인지 남자친구가 생긴 걸로도 호들갑을 떨었어요. 혼자 여행 다니기보단 누군가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는 게 더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아마 딸 가진 부모 마음은 다 같을 것 같네요. 그래, 유미,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아, 뭐 하는 사람이야? 나이는 동갑인 거야?
아빠, 남자친구 직업은 중학교 선생님이야. 서로 안 지는 1년 정도 됐고, 연애한 기간은 반년 정도 됐어. 나보다 2살 많고. 작년에 스페인 배낭여행 갔을 때 소매치기로부터 내 가방 찾아준 사람이 바로 이 남자야. 방학 때마다 배낭여행을 가는 딸이 스페인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는데 같은 한국인이 도와줘서 가방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이 더 즐거웠다고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참 고마웠어요. 딸아이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해외여행 경험이 많다고 해도 여자고 낯선 도시에서 가방까지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했었거든요. 그래서일까요? 만나기도 전부터 저 또한 호감이 갔습니다. 저랑 아내는 다음 달 딸 생일에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소개받았어요. 180cm의 매우 건장한 사내가 저희 아이 남자친구였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이런 아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한 잔, 두 잔, 술 한 잔을 하면서 물어봤죠. 민욱이 자네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장가를 안 갔나? 부모님이 독촉 안 하시든가? 네, 아버님. 사실 제가 유미 씨처럼 저랑 비슷한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등산 가는 것도 좋아하고 라이딩 하는 것도 취미생활인데 주말에 이렇게 보내는 걸 이해 못하는 여자친구들이랑 늘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처럼 취미생활 좋아하는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주변의 친구들만 봐도 결혼하고 아이 생기고 하니까 자기 생활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도 일찌감치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자식도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미 씨를 만나고 같이 여행 다니고 등산 다니면서 이런 사람과 한평생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빠, 나도 잘 알잖아. 아이 낳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었고, 한국식의 결혼 생활을 잘 할 자신이 없어서 결혼이라는 굴레가 싫었는데, 이 사람 만나고 평생 같이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우리 잘 만나볼게. 그렇게 저희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방학 때마다 같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배낭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왔더라고요. 우리 딸 무슨 힘든 일 있어? 엄마 아빠랑 맥주 한잔 할까? 아빠, 엄마, 이번에 민욱 씨 생일에 부모님 만나 뵀거든? 그랬는데 자꾸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 올해 가기 전에 날 잡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그런데 난 잘 모르겠어. 지금이 너무 좋은데 꼭 결혼을 해야 하나? 그리고 우리 집이랑 다른 분위기라서 밥 먹는데 너무 불편해.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화목하지. 아무래도 딸들만 있는 집이랑 아들 혼자 있는 집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다더라. 우리 딸이 가서 분위기 메이커하면 되지. 딸아이는 우리 집과 너무 다른 집안 분위기라서, 너무 정적이고 무슨 말을 하면 혼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시댁 분위기가 자신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데 민욱이랑은 너무나 잘 맞아서 고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예비 시댁이 그저 말 없는 조용하고 정적인 분위기인가 보다 생각만 했습니다. 이런 인성 쓰레기인 줄 알았으면 이때부터 말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땐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딸아이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 후부터는 주말에 등산 갈 때 남자친구도 늘 데리고 왔어요. 저희는 원래부터 2달에 한 번씩은 온 가족이 여행 겸 등산을 갔거든요. 저희 부부의 취미이자 딸아이의 취미가 등산이었는데, 이제는 식구처럼 딸아이의 남자친구도 같이 가게 되었네요. 아버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 두 분처럼 유미 씨랑 같이 취미를 공유하면서 늙어가고 싶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잘 안 맞으셔서 각자 취미 생활을 하시고, 아버지는 골프만 좋아하시고 등산은 내려갈 거 왜 힘들게 올라가냐며 저를 늘 이상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등산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 나도 매번 딸이랑 와이프랑 다니다가 자네가 있으니까 든든하니 좋구먼. 같이 막걸리도 마셔줄 친구도 생기고 좋네.
저는 그렇게 저희 딸아이 남자친구를 아들처럼 여기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런 아이라면 우리 딸아이를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등산을 하다 보면 성격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 친구는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힘든 길도 언제나 저희 딸아이를 챙기면서 힘들어도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웃으면서 대하는 걸 보니 딸아이 남자친구 잘 데리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는 딸뿐이라서 늘 혼자 사우나를 가던 저에게 혼자 가시면 외롭다며 자기랑 같이 가자고 주말에 찾아온 아이가 바로 민욱이었습니다. 같이 사우나를 가면 사람들이 아들 녀석이 참 아버지에게 잘하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딸아이의 남자친구는 정말 아들처럼 살갑게 잘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에 퇴직을 하고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고 아내는 평생 꿈이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땄어요. 저는 배웠던 경매 공부를 하면서 강남의 조그마한 주차 빌딩을 낙찰받았습니다. 저희 퇴직금으로 주차타워를 인수하고 아내는 그 옆에 빌라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제2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라 1층에서 꽃집을 하는 아내를 도와 일을 하고 주차타워는 일이 생길 때마다 도와주러 가곤 했죠. 엄마, 아빠 축하해요. 아니, 이제 좀 쉬시면 되지. 정년 퇴직하시고 1년 만에 이렇게 두 분 다 사장님이 되실 줄 몰랐네. 엄마도 옛날부터 꽃집 사장 해보고 싶었어. 엄마가 꽃을 정말 좋아하잖아. 자격증도 따고, 이제 너희 다 컸으니까 집에서 놀면 뭐하니. 아빠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너무 좋다, 얘. 나도 주차장이야 경매로 잡은 거고, 틈틈이 돈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엄마 가게 바로 옆이고 이 건물 월세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아빠도 평생 선생님 소리만 들었는데 이제 사장님 소리 듣고 좋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직 생활과 달라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손에 익어 일도 어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날이었습니다. 오전 주차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이 코로나로 일주일간 자리를 비워서 제가 일주일간 주차장 일을 보게 됐어요. 평소에는 마칠 때 수금하고 거의 아내 가게에 있었는데 그 주는 하루 종일 주차장에서 일을 했어요. 내 가게다 생각하니 주차장 청소도 기분 좋게 했습니다. 제가 주차장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였어요. 그때 한 차가 출차를 하면서 먹던 커피를 창밖으로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저기 사장님,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니 쓰레기통도 아니고, 아니 지금 이렇게 먹던 커피를 집어 던지시면 어떡하십니까? 빈통도 아니고 지금 바닥에 다 쏟으셨잖아요. 제가 열심히 치웠던 바닥에는 카페라떼의 갈색 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차, 아저씨, 우리가 공짜로 주차한 것도 아니고 돈 내고 주차하는데 이런 것 좀 버려주면 되지. 아, 그래요. 청소 비용 줄게. 얼마 주면 돼요? 하면서 10,000원짜리 2장을 던지더라고요. 비켜요. 아저씨 2시간 시급이니까 이 정도면 치울 수 있겠죠? 아니, 빨리 차단기 안 올리고 뭐해요? 나 바쁜 사람이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면서 불렀습니다. 아니, 저기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배울 만큼 배우신 분 같은데 뭐 하는 짓이세요? 아, 빨리 주우세요. 저는 내려서 주우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고객이니까요. 아니, 왜 돈이 적어요? 아, 정말 구질구질하게 구네. 얼마나 더 달라고 이러는 거지? 아, 2만 원 더 줄 테니까 시끄럽게 굴지 마요. 내가 이 옆 병원 건물 사장 친구야. 아, 여기랑 계약되어 있는 병원. 당신 잘리고 싶어? 어디서 큰 소리야.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노인네가 귀찮게 옛날 같으면 말도 못 붙일 것들이. 저희 그 병원 계약 안 받아도 되니까 내려서 치우세요, 빨리. 당신 뭐야, 정말? 거지 같은 노인네가. 아, 이거 치우는 것도 당신이 할 일이잖아. 정말 돈 더 주면 되지, 참나. 정말 거지 같아서. 지금 돈 더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거야? 어? 정말 이제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한다니까. 내가
더러워서 준다 줘. 어? 이거 먹고 떨어져. 하루 일지나 안 좋더니 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앞길을 막아. 아 당장 비키지 못해? 말귀 못 알아들었어? 그렇게 그 차주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 2만 원을 던지더니 저희 주차장에서 나갔어요. 간혹 아르바이트생에게 진상 손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대부분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었는데 대낮에 이렇게 멀쩡한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고 커피를 던지고 가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거기에 2만 원을 더 던지고 가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그날 하루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자괴감도 들었죠. 엄마,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으셨어? 아, 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으셔? 아니, 글쎄. 아빠가 이번 주 아르바이트생 대신 오전에 주차장 관리 담당하고 계시거든. 근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커피를 차단기 앞에 던지더니 아빠한테 2만 원 던지면서 치우라고 했대. 아빠가 억울해서 지금 경찰서 가려다가 참으셨다고 하더라. 세상에 술 먹고 한 짓도 아니고 맨정신에 그런 짓을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있다네. 차도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는 건지. 아, 우리 아빠 한평생 교직 생활만 하시다가 세상에 쓴맛 보셨네. 그러게 두 분이서 연금으로 잘 사시면 되지. 한 분은 주차장 하시고 한 분은 꽃집 하시고. 언제든 힘드시면 관두세요. 일 안 하셔도 월세 나오는 걸로 충분하시잖아. 우리 아빠 속상해서 어떡해? 정말 어떤 인간인지 진짜 인성 쓰레기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부가 돈이 부족해서 일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부부 교사하면서 틈틈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렸고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재산으로 연금과 퇴직금으로 제2의 직장을 가져보자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자 괜히 시작했나 후회도 되고 3일 정도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딸은 저희 주차장으로 퇴근하면서 커피를 사들고 와서 제 기분을 풀어줬죠. 딸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나쁜 기억은 잊자 하면서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주 주말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찾아왔더라고요. 아버님 잘 지내셨죠?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이 식사 한번 하셨으면 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다음 달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셔서 한 달 동안 못 들어오셔서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면 다음 주에 한번 뵙고 싶다고 너무 급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자네 부모님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 자네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니 나도 한번 뵙고 싶었다네. 사실 저도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인성도 바르고 마음에 들어서 그 부모님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딸아이의 상견례 자리를 생각하니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가더군요. 아내랑 옷도 사고 염색도 하고 기분 좋은 자리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아내 또한 딸아이의 상견례 자리에 정말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딱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전 두 눈을 의심했어요. 지난주 주차장에서 저를 거지 취급하면서 2만 원을 줬던 그 사람이 바로 딸아이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알아본 모양이었어요. 민욱이 너 예비장인이 교사였다고 하지 않았냐? 어? 저 아저씨는 저 주차장에서 청소 일하는 사람인데 너 결혼하려고 우리 속인 거냐? 어디서 거지 같은 집안이랑 지금 사돈을 맺으려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 줄 알아? 내가 너 주선해준 좋은 선자리 다 차고 어디서 저런 집안의 애랑 결혼하겠다고. 여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욱이 너 우리를 속인 거야? 유미 너도 부모님 직업을 속여?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기가 찼습니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대로 우리 딸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는 태도에 화가 났어요. 정말 욕이 입까지 나왔지만 민욱이와 딸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우선 자리에 앉으시죠. 그리고 초면에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희 딸은 한 번도 그쪽을 속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 평생 교직 생활했던 거 맞고, 당신이 그때 커피 집어던졌던 주차장에서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구질구질한 노친네라고 하셨죠? 제가 그 주차장 사장입니다. 저희 인연이야말로 참 구질구질한 인연이네요. 아빠, 그럼 지난주에 아빠한테 2만 원 던진 사람이 민욱 씨 아버님이시라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가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때 저도 유미 씨에게 이야기 듣고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나 생각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너무 어이없어 했어요. 예비 사돈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사람들은 그날의 실수를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뻔뻔하게 웃으면서 말이죠. 정말 누가 보면 제가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이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화가 미친 듯이 났습니다. 그때 죄송했습니다. 그날 제가 너무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돈어른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장님인 줄 몰라 뵙고 민욱이 너는 사돈어른 되실 분이 주차장 하신단 말을 왜 안 했니? 저희 신랑이 그날 얼마나 속상해했는데요.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라 민욱이에게 들었고 이렇게 아들을 잘 키우신 분들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는데 안 만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저희 신랑에게 거지 같은 노인네라고 하셨죠? 저희 그 주차장도 그 옆 건물도 저희 건물입니다. 저희가 거지치곤 참 많이 가졌네요. 저희가 사돈이 되기엔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오늘 만남은 없던 걸로 하시죠. 어디 저희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랑 결혼시키세요. 아니, 안 써도,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아들 민욱이가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온 아이가 유미인데, 저희도 유미 정말 예뻐합니다. 우리 남편이 가끔 욱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아우, 여보, 빨리 사과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장이면 사장답게 가만히 계시지. 왜 청소를 하고 계신 겁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응? 그 우선 앉아서 식사라도 하시죠. 제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지 않습니까? 아이고,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좋은 날이니까 저랑 술 한잔 하시고 풉시다. 다리 아프시겠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우선 오늘은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 사돈, 오늘 어렵게 만든 자리 아닙니까? 안 좋은 일은 술로 풀어야지. 이렇게 자리를 팍 차고 나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저희 아들을 봐서라도 좀 앉으세요. 어른들끼리 이래 아이들이 마음 상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비울지 않습니까? 그만 화내시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아니요. 저희 신랑이랑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유미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희 애들 결혼을 어떡하고요. 정말 사람이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사과하지 않습니까? 아유, 이제 그만 화 좀 푸시고 앉으세요. 그 자리에 더 있기도 싫었어요. 저만큼이나 화난 와이프와 딸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해서 돌아오는데 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될 만큼 심장이 떨렸어요. 왜 저런 사람들이 예비 사돈일까요? 정말 기대하던 자리였는데 최악의 하루가 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고대하던 상견례 자리는 허탈하게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말 민욱 씨한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성격이 강하다곤 들었지만 그런 몰상식한 분인 줄 몰랐네. 나도 2번 정도 뵀는데 늘 무뚝뚝하시고 민욱 씨 말로는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 어머니도 어머니 친구분이랑 여행 가시지 2분이서 여행 가는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하긴 했어. 아휴, 엄마는 좀 그렇다. 저런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 민욱이 같은 애가 나왔지? 정말 생긴 것도 안 닮고, 아우, 속상해, 정말.
우리 아빠 많이 놀라셨어? 사실 아빠에게 그 짓 한 사람 만나면 내가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민욱 씨 아버지라 말을 못했네. 미안해, 아빠. 아니다, 우리 착한 딸. 괜히 아빠 때문에 속상했겠다. 그런데 우리 결혼은 진지하게 생각 좀 해보자. 결혼은 집안 사람들이랑 식구가 되는 건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어떤 인간인지 뻔히 아는데, 내 귀한 딸을 보내려니 아빠 마음이 안 좋다. 아빠. 나도 꼭 결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야. 혼전 임신을 한 것도 아니고 급할 거 없지. 그렇게 저희는 그날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하필 저런 인간이 우리 딸 예비 시아버지일까? 혹시나 민욱이도 알고 보면 저런 성격인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인지 뒤척거리더라고요. 여보, 저렇게 사람을 하대하는 사람이 우리 딸 시집 가면 시집살이 시키지 않을까? 걱정은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딸이 처음으로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사람인데 정말 어떻게 하지? 아내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한 딸이 유일하게 마음에 든 남자친구. 저 또한 그 남자친구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그 아이의 부모가 저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니 망설여지더라고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60살이 넘는 시간 동안 교직 생활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 저희 부부 또한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겠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라는 느낌이 오는데 민욱이 부모님은 딱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딩동 하면서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한 손에는 한우 세트에 한 손에는 양주를 들고 말이죠.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침부터, 아니, 무슨 약속도 없이 찾아오셨습니까?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니면 출장을 가기 전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아서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놈이 사과하지 않으면 부자 영 끊겠다고 해서 왔어요. 그날 일은 제가 100만 번 죄송합니다. 하면서 90도로 고개를 숙여 사죄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놀라면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유 이렇게 아침부터 찾아오시면 어떡하나요. 저희가 이렇게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잖아요. 우선 사과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니까 이건 도로 들고 가세요. 저희가 정식으로 사돈의 연이 되면 그때 받겠습니다. 네, 이건 도로 들고 가시고 출장 가신다고 하니 어서 가보십시오. 저희는 아직 어떤 대답도 못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예,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저희 아들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유미도 딸처럼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저도 그날따라 일이 너무 안 풀려서 그랬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한 번만, 에?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유미를 아끼고 절대 말로 상처 주는 일 없도록 할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일어나서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우 세트랑 두고 가서 제가 들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나가자마자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통화를 듣지 않았으면 글쎄요. 저도 자식 키우는 아비의 마음인지라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특히 딸아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은 저 또한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역시 사람은 앞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나가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누군가와 욕을 하면서 통화를 하더라고요. 정말 내 아들내미 장가 보내라고 이 짓까지 해야겠냐 정말이지. 누가 사장이 주차장 쓰레기통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 부부 교사라고 들어서 적어도 친정에 돈 들어갈 일 없겠다 생각했는데
누가 건물주일 줄 알았나? 뭐 돈 많은 집안이랑 인연 맺어서 나쁜 건 없지. 정말 어제 하루 종일 민욱이 엄마가 하도 이런 자리 없다. 조건 좋은 애라서 놓치기 싫다. 재촉해서 왔는데 아이 정말 자존심 상해서 정말 짜증나네. 아, 뭐 결혼만 시키고 나면 만날 일 없겠지. 담배를 피우던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전화기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바로 따라 나올 거라 생각을 못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 거였겠죠.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의 본심을 다 들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희는 다시 볼 일 없겠네요. 저도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는데 우리 딸 마음에 상처 줄까봐 내색도 못했는데 당신이 이런 행동을 보니 나도 내 귀한 딸 시집 못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없는 일로 하죠. 저는 한우 세트를 집어던지고 집으로 올라왔어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태도로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도 정말 열받았어요. 집에 들어오는데 화가 나서 얼굴까지 다 빨개진 절 보고 와이프는 걱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요? 아, 혈압 올라? 약 들고 올까? 아, 어떻게 나갈 때보다 더 표정이 안 좋아. 아니, 글쎄. 아, 사람이 정말 어떻게 그러는지. 나가서 다른 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사과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와이프가 시켜서 마지못해 온 거라고. 우리가 연금에 재산도 있으니 아들 돈이 친정에 안 들어가니 좋은 조건의 며느리감이니 놓치기 싫은 거야. 우리 딸을 무슨 상품 취급하는 말을 들으니 나는 유미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결혼 반대하겠어. 아니, 아니, 무슨 사과를 하러 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한대요? 정말 한길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네요. 안 그래도 인상이 너무 표독하게 생겨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나도 그런 집에 시집 가서 우리 애 고생하는 거 싫어요. 내가 유미에게 잘 얘기할게요, 여보. 너무 화내지 말고 자기 그러다 혈압 올라. 그렇습니다. 부부 연금뿐이라고 생각한 저희 부부가 생각보다 재산이 많아 보이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아침부터 남편을 억지로 보냈고 그 남자는 마지못해서 나왔겠죠. 아니면 본인 생각해도 좋은 사돈자리이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차장에 빌라에 저희가 재산이 있으니 사돈자리로 만족했나 봅니다. 하지만 전 죽어도 그런 사람이랑 사돈 맺기가 싫었어요. 저희 딸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딸아이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더니 얼마 전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민욱 씨가 자기 부모님을 안 좋아해요. 정말 낳아주신 분 딱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 아버지는 사업한다고 가정은 늘 뒷전이시고 그런 아버지랑 매일 싸우시던 어머니도 어느새 본인 삶을 사신다고 집에 안 계시다 보니까 혼자 외롭게 컸는데 자꾸 아버지가 어디서 선자리를 잡아와서 자기 사업에 필요한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비혼주의자라고 말씀드려서 더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집안 사람들이 무슨 상관일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 결혼이라면 저 또한 그런 집안 식구가 되기 싫어요. 제가 민욱 씨랑 잘 얘기해 볼게요. 그렇게 딸은 남자친구와 더 이상 결혼을 전제로 만날 수 없다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저 또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달 한 번씩 등산 가고 밥 먹고 사우나 갔던 마음에 들었던 딸아이의 남자친구에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주어서인지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불편한 채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수척해진 얼굴에 민우기가 서 있더라고요. 아니, 자네 여기 무슨 일인가? 아, 우리 딸이랑 잘 헤어진 거 아닌가? 아버님, 제 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저 정말 이 집에 사위하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보다 어머니 아버님이랑 더 가족처럼 지냈어요. 취미가 같아서 늘 같이 다니시는 두 분 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이 아니라
두 분처럼 늙어가고 싶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가 부러웠어요. 나도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아버님 같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나도 아이를 가져도 될까. 얼마나 제가 유미 씨가 부러웠는데요. 유미 씨를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만 저 또한 이 집 식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민욱이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고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더라고요. 그놈의 정이 뭔지 매정하게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같이 들어오자 와이프도 놀라더라고요. 30대 청년이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고 있고 저는 뻘쭘하게 서 있자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집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저는 민욱이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그리고 너도 귀한 아들이겠지만 내 딸 또한 나에게 너무 귀한 자식인데 결혼이라는 건 연애와 다르게 가족으로 묶이는 일이라고. 아쉽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욱이 녀석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아버지랑 사우나에 간 적이 없어요. 아버지랑 그 흔한 캠핑조차도 못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아버지 어머님이랑 캠핑 여행 간 게 첫 캠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초등학생 이후로는 같이 여행 한번 가본 적 없습니다. 사실 전 부모님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았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신 건 맞지만 한 번도 가족의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유미 씨를 만나고 이 집에 와서 제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멀쩡한 총각이 아직도 결혼을 못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교직 생활에 있어서 남자 교사가 30대 중반까지 노총각인 경우는 잘 없었기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자식에게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다 보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민욱이를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정이라고 하더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희 딸이 집에 와서는 화를 내더라고요. 민욱 씨, 우리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 좋게 얘기했잖아. 난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 없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난 당신 아버지 용서할 생각 없고 뵐 자신도 없어. 당신이 당신 집이랑 인연을 끊는다면 몰라도 나 또한 당신에게 그런 짓 하길 바라지도 않아. 우리 인연 여기까지인 거야. 그만하자, 오빠. 민욱이는 유미 손을 잡으면서 미안하다며 끝까지 다시 뵙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괜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실현당한 사람은 민욱이인데 아쉬운 마음과 딸아이의 슬픈 눈을 보니 저 또한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딸아이는 긴 한숨을 한번 쉬더니 아빠, 이제는 끝난 인연이니까 아빠도 그 사람이 울든 기절을 하든 모른 척 하세요. 그게 우리 두 사람 도와주는 일이야. 나도 마음 접었는데 아빠가 이러면 마음 접기 힘들어. 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와이프에게 잠시 밖에 나가서 걷자고 했습니다. 딸아이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싶기도 했고 저 또한 답답한 마음을 좀 걸으면서 해소하고 싶었어요. 여보, 민욱이가 참 괜찮은 애였는데 여보가 마음이 좋지 않지. 나보다 더 마음 힘들어했잖아.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아내는 제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면서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부부는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감하고 슬플 때 손잡아주는 존재인데 저희 딸에게 그런 사람이 민욱이가 될 거라고 믿고 살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희 딸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주차장 정산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더라고요.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뵙네요. 저희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학교도 갑자기 관두겠다 하고 한국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길래 아들이 저럽니까? 나한테 억지 심정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한 겁니까? 그 집 잘난 딸이 결혼 안 하겠다고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나이도 적지 않으면서 왜 자꾸 튕기는 건데요? 우리도 될 만큼 재산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만 시킵시다. 아빠가 반대해서 지금 이 사단 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입원까지 했어요. 뭘 더 얼마나 해야 결혼시킬 겁니까?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지요. 저도 민욱이는 참 마음에 드는 아이였는데 당신을 보니 민욱이도 당신처럼 속이 시꺼먼 사람일까 봐 나도 사위 삼기 싫습니다. 우리 딸은 이제 마음 접었으니까 민욱이도 마음 접으라고 하세요. 당신 아들 당신이 좀 챙겨요. 내 딸은 내가 챙길 테니. 그리고 좋은 인연도 아닌데 자꾸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 부부 가게에 돌아가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는 그 남자가 찾아오더니 다음 날은 민욱의 어머니가 아내 가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민욱의 엄마입니다. 제가 아휴 오자마자 울면서 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서 자기 또한 사랑을 많이 주면서 키우지 못했다가 이제야 친근하게 다가가려 해도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신랑은 여전히 가정엔 무관심했는데 어디서 아들 자랑을 하고는 술자리가 끝나면 매번 선자리를 잡아왔는데 민욱이가 자꾸 거절하자 사이가 더 나빠졌다는 걸 강조하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남편을 닮지 않아서 태생이 착한 아이라고, 그런 아이가 술을 마시고 취해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와이프도 민욱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한동안 눈물을 흘리시던 민욱의 어머니는 사실 저도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들만 결혼시키고 나면 이혼하고 동생이 있는 캐나다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희 민욱이를 정말 많이 아껴주셨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민욱이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저희 남편 때문에 가슴에 대못을 박을 생각을 하니까 아휴, 정말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혼하고 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시댁이 없다 생각하고 저희 아들을 이 집 아들이다 생각해 주시고 우리 아들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유,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비시더라고요. 정말 복잡한 가족사에 끼고 싶지 않았지만 저희 아내는 이야기를 다 듣고 같이 울더라고요. 집으로 올라가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아내는 본인이 운 이유를 얘기해 줬어요. 그렇게 자존심이 세 보이는 여자가 정장 입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밝히고 싶지 않은 얘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정말 아들만을 생각해서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와서 우리에게 사정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서 너무 공감이 가서 눈물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밝게만 보이고 사랑받아서 맑은 기운이 있는 아이라고 생각한 민욱이의 가정사를 다 듣고 나니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딸과 남자친구를 불렀어요. 아버님,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몰골이 이래서. 아빠, 왜 자꾸 이 사람이랑 같이 부르세요? 안 그래도 우리 감정 정리하는 중이고 이 사람 엊그제 퇴원해서 몸도 힘든데 그만 이야기하세요. 민욱이는 딸아이와 이별을 하고 정신적인 피로 때문인지 학교에서 쓰러져서 며칠간 입원을 하고
엊그제 퇴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의 입원이 아마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저는 아내와 함께 생각했던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두 사람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오라고 했다. 두 사람 아직 사랑하는 거 맞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 이 사람이 정답이라고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많은 고민을 했고, 민욱이 어머니께서 오셔서 민욱이 집 이 얘기 해 주셨다. 어머니가 너 걱정 정말 많이 하셨고,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 없게 해 주신다고 하시더라. 민욱이 너도 어머니께 이 얘기 들었지? 평생 우리 딸 시집살이 안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조건으로 난 결혼을 허락하려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잘 얘기해보고 아빠 엄마에게 얘기해다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민욱이 아이 자체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이 날이 갈수록 얼굴에 그늘이 지는 걸 보고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애들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제 친구들 사이에도 이혼한 부부들 참 많이 봤어요.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다가 성격 차이로 참 많이 싸우고 멀어지고 이혼하고, 하지만 딸아이와 남자친구는 참 잘 맞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취미도 식성도, 하다못해 좋아하는 음악, 옷 스타일, 그리고 어디 가면 오누이냐고 할 만큼 닮아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사우나를 가도 아들이 참 잘생겼다고 할 만큼 저랑도 닮은 아이였기에 더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란 작자가 쓰레기 같은 인성이라고 해서 이 둘을 갈라놓는 건 사실 저도 참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시집가서 고생할 딸아이를 보는 건 더 싫었기에 우리 부부는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민욱이 어머니 말씀대로 시집살이 시킬 시댁이 없고, 민욱이는 아버지와 연을 끊고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산다고 하는데 결혼까지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딸이 시집살이는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이고, 민욱이 어머님 말씀처럼 우리 집 아들처럼 생각하고 평생을 같이 한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딸아이는 새벽까지 민욱이랑 긴 얘기를 나눴나 보더라고요. 아침 식사 후 딸아이는 엄마 아빠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하고 출근을 하고 저희도 출근을 했습니다. 민욱이도 본인 엄마에게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희 꽃집에 또 찾아오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혼해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이 길로 제출하러 가려고요. 법정 소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들 인생에 방해되는 부모는 안 되려고 합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아들이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두 분 만나고 나서 아들이 저한테 안부 인사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미에게 참 고마웠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생에게 얘기해서 다음 달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작지만 제가 보태는 예단입니다. 저희 애는 절대 헤어질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주면 부담이 될 거고, 저는 다음 달에 캐나다 들어갈 테니까 두 분이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 사람도 저와 연이 끊어지면 유미에게 시집살이 시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들과 유미가 사돈네 부부처럼 행복하게 살길 저도 바랍니다. 조건에 맞춰서 했던 결혼, 저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35년간. 그래서 아들 결혼만 시키자 생각으로 여태 버텨왔는데, 저희 아내랑 민욱이 어머니는 나가서 한참을 더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저 또한 기분이 착잡하더라고요. 예비 사부인이 왜 그렇게 민욱이 결혼에 관심이 많았고 바랬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본인이 없는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여자가 나타나길 바랐겠죠. 같은 부모로서 이해가 갔습니다. 저 또한 우리 딸이 비혼주의라 했을 때 가장 먼저 걱정한 점이 우리가 죽고 나면 딸아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점이 가장 걱정이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딸아이는 긴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민욱 씨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신대. 그리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사정사정 하시더라. 나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인데 부모 잘못 만나서 가슴 아픈 이별해서 아들이 무너지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셨어. 그러시고는 자기는 캐나다로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얼굴 보여주면 되고 아버지는 그냥 명절에나 인사나 한번 해주면 고맙고 그것도 원하지 않으면 평생 안 보고 살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사실 흔들리긴 해. 그 사람 부모님이 사실 싫은 거지. 민욱 씨 자체는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거든. 딸아이의 마음을 들으니 부모가 뭔지 이렇게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아이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아빠는 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일이 일단락 되었다고 믿었어요. 마음이 편해진 우리 집과 달리 민욱이네 집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들은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 하고 와이프는 이혼하고 캐나다 갈 준비를 마치니 아마 그 사람은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나 없으면 잘 살 줄 아냐며 큰 소리를 치던 분이 이혼장을 받고 아들은 연락도 받지 않으니 저희를 찾아왔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 사정 아시죠?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우리 아들 부축인 게 그쪽입니까? 아버지랑 영 끊으면 뭐 허락이라도 해준다고 했어요? 아들놈이라도 하나 있는데 여자한테 미쳐가지고는 부자의 연을 끊는다고 하질 않나? 잘 살던 마누라는 갑자기 이혼하고 하고 싶었던 일 한다고 캐나다로 간다고 하질 않나? 그쪽 집안이랑 만나서 일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정말이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다신 안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 와이프가 다시는 이쪽으로 발걸음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마지막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당신네들 만나고 잘 되는 일이 없어 정말. 어디 아비 없는 자식이랑 잘 해보시오. 실컷 키웠더니 여자에게 미쳐가지고는 나도 없는 자식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재수가 없어서 원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싹수 없는 그 사람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사라졌어요. 아마 가족이라는 관계가 무너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날이 오겠죠. 사업이라는 게 인생을 지탱해주는 전부가 아닌데 말이죠. 그렇게 저희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루는 민욱이가 찾아와서 많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사실 저희 아버지랑 영 끊고 살다시피 하기로 했어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때문에 유미가 고생하거나 안 좋은 소리 들을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캐나다로 이번 주에 가시는데요. 저를 잘 부탁한다고 이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철들고 나서 어머니랑 이렇게 오래 얘기를 나눠본 적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 사실 부모님 관계에 대해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는 결혼식도 간단하게 혼인신고만 하거나 간단하게 가든 파티처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공장에서 찍은 듯한 결혼식을 바라지 않았고, 저 또한 외동이라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군가를 불러서 거창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아마 애들도 저랑 그 남자를 안 만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죠. 딸아이는 원래 결혼식 이런 것에 미련이 없었고 상황이 이렇자 아내도 아이들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은 다음 달에 혼인신고서를 내고 결혼식은 정말 펜션에서 간단하게 가족 여행처럼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들만 불러서 가든 파티처럼 치렀어요. 행복해하는 딸아이와 이제는 사위가 된 민욱이를 보니 끝까지 반대하지 않고 이렇게 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하나 생긴 걸로 하자. 내가 민욱이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거든.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참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 홀로서기를 할 때인 것 같다며
아들 민욱이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 내년쯤에는 우리 캐나다로 초대하신대.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에게 저는 민욱이 어머니한테 받은 통장을 아이들에게 전달해 줬습니다. 이 통장은 어머니가 미리 주고 가신 거고 예단 예물 같은 거 안 했으니 너희가 하고픈 대로 사용하라고 저희 통장 또한 같이 줬습니다. 두 아이들은 그동안 돈을 모아서 저희 아파트 옆 라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정말 한 가족처럼 살고 싶다는 민욱이가 처가살이를 자처하더군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같이 등산을 가고 사우나를 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하나 생긴 것처럼 말이죠. 저에게 그 욕을 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냐고요? 처음에는 큰소리치며 이혼하고 아들 녀석 필요 없다고 화를 내더니 지난주에는 캐나다까지 전 부인을 찾으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와이프랑 민욱의 어머니는 둘이서 친해졌는지 카톡을 자주 하면서 애들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주 연락을 통해서 틈틈이 소식을 듣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는지 민욱이에게도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고 있지만 한 번 마음을 닫은 민욱이는 연락조차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장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한 손에는 한우 세트를 들고 서 있는데 1년 전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비가 와서 젖은 더러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였습니다. 아들 잃고 마누라도 잃어보니 내가 가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사돈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만나도 안 준다고 합니다. 아들 녀석은 제 전화 문자 아예 받지도 않고 제가 찾아올 곳이 여기뿐이라서 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정말 1년 만에 2만 원 뿌리면서 돈이 적어서 그러냐 거지 새끼 하면서 2만 원 더 던지던 사람이 맞나 싶더라고요. 속으로 꼬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사람 비참하게 하더니 본인 가족 잘 챙기지 못해서 자식한테도 와이프한테도 버림받고 일이 아무리 소중하면 뭐하나요. 가족이 있어야 완성이 되는 게 인생인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쳐다보다가 알겠으니 이만 가시라고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라고 말하니 꾸벅 90도로 인사하고 돌아가더라고요. 오늘 이 모습으로 지난 1년간 남아있던 앙금 같은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이기적인지 몰라도 끝까지 그 사람만큼은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저렇게 다 죽어가는 얼굴로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목소리와 굽신거리는 태도, 반성의 깊은 눈물을 보니 이제 나 또한 이 일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편한 마음으로 아들 같은 사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인데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맞지만 진심 어린 사과 그게 받고 싶었나 봅니다. 다들 어디서 누군가를 만나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